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4년도 41회 1차 내구소비세법 기출문제 총평을 맡은 이평환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 풀어보시면 알았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특히 평을 보니까 계산형 문제가 작년에는 5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3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다가 쉬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상 수준의 문제가 1개에서 2문제 정도 서술형 나왔던 것 같고 이것마저도 모두 평범한 수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쉽게 나왔으니까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올해 기출문제 정도 수준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년에 확실히 더 어렵게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과 동일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네.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중 이상의 난이도가 한 2문제밖에 안 나왔던 것 같고 주세법마저도 작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지문들이 겹치는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세법도 출제 문제만 잘 풀어봤다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일단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요, 부가가치세법은 보통 이제 총칙이랑 과세거래, 영세율과 면세, 그리고 납세 절차의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맞추더라도 충분히 절반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쏟기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요 앞에 단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경우에도 이제 개별소비세법부터 살펴보자면 총칙부터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요 정도가 한 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 정도 반 정도만 일단 가져가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세법도 보시게 되면은 앞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앞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뒤에 면세, 납세 담보 같은 경우도 시간이 조금 있으신 경우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합격 전략은 일단은 부가가치세법 같은 경우에 납세하는 절차와 흐름 이런 것들을 먼저 잘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가세 및 보칙 이런 것들을 공부를 조금 보충을 해주시면 고득점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은 출제 비중에 비해서 조금 공부량이 많은 부분이 면세 그리고 미납세 반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총칙이나 과세표준 세율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기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답만 한번 골라보고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왔는데 재화와 용역의 정의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번이 답이죠. 사업자란 영리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영리와 관계없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영리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따라서 포함이 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빠르게 고르고서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2번. 부가세 법령상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은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시면 이 재화의 공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나서 재화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공급 시기를 당겨서 폐업일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폐업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반환조건부 판매 그리고 기한조건부 그리고 동의조건부 이런 것들 모두 통틀어서 조건부 판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건 성취나 기한이 도래한 때 이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소비자가 해당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투입하는 때가 원래의 재화 인도 시기겠죠.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국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는 수입 신고 수리일 4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리고 5번 위탁 판매 수출은 수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결론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탁자가 인도를 하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확정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10번 문제에서 위탁 판매 수출을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기사항으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부가세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2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 과세기간에 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거는 폐업이나 아니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제로 바뀔 때 그리고 기존 사업체가 합병이나 분할이 되었을 때 이런 데가 과세기간에 변경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기억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일 전에 4월 15일이 사업 개시일입니다.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한 3월 1일쯤에 했어요. 3월 1일쯤에 했다 그러면 이 과세기간은 6월 30일이 원래 과세기간이 되겠죠. 이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시작일부터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매입세액이 있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질문이 되겠죠. 사업 개시일은 신청일부터, 과세기간 시작일은 신청일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니은 4월 15일에 폐업했다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만약에 3월 1일날 폐업을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신고 기간은 4월 25일, 다음 달인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가 최종 과세 기간이 맞는 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걸 4월 15일로 주셨죠? 그러면 5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 간이가세를 포기하여 일반가세가 된 경우, 간혹 가다가 이제 간이가세자로 등록을 하시고 나서 상대방 사업주께서 이 부분을 싫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일반가세로 전환하시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시는 부분 때문에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반가세자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인데, 간이가세를 그래서 이제 포기를 많이 하시죠, 초반에. 만약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4월 15일에 간이가세를 포기하고 일반가세자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5월 1일부터 일반가세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15일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해서 만약에 4월 15일에 간이가세 포기를 신청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달까지는 4월 30일까지가 되겠죠. 4월 30일까지는 간이가세 기간으로 하고, 간이가세 기간으로 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일반가세자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월 25일부터는 일반가세로 신고를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추가적으로 5월 25일에는 간이가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하셨으니까 4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인데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됩니다. 4번. 납세지와 사업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 분점 분사무소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그리고 각종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 이런 것들은 임시로 개설되는 사업장인데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봐주는 특례입니다.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걸로,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업장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아까 전에 이제 공급 시기도 수입 신고 수리일로 했는데 장소 역시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그리고 5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요거를 자기생산 취득재화라고 합니다.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봅니다. 여기랑 반대되는 것들, 하치장, 이런 것들은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겠죠. 비교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면세사업자가, 여러분들 면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물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겠죠. 해야 되는데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증에 처음에 면세사업자로 받게 되면 그 제목에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고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해야 되는 경우, 예. 과세사업자를 따로 낼 수도 있고, 예. 예, 과세사업자를 따로 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면세사업자 사업증을 겸용사업자로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고 봐줘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 내용을 조사해서 7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 예. 조사한다는 말은 일단 좀 이상한 말이고요. 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2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을 했을 때 이제 5일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2일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등록할 수 없다면 사업자 등록 안 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뗄 수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예. 사업자는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했을 때 세 가지가 있겠죠. 예. 사업자를 따로 낸다. 그리고 총괄납부 사업이라는 걸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 되죠. 예, 각각. 당연히 위에는 각각으로 하셔야 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아까 전에 지문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점 주사무소에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냅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말도 틀렸고, 그리고 추가 사업장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드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고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경우는 효력이 없다. 예,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세무서라도 받아줍니다. 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6번입니다. 예,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는 교환계약. 예, 물론 공급이 되겠죠. 예, 그리고 2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도 있고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적으로 경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죠. 사적으로 경매하시는 경우에는 이것도 뭐 일종의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예, 딱 요 두 개나 아니면 뭐 다른 법에 의해서 경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매가 있다 그러면 집행에서 하는 경매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예, 자기 생산 취득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그 폐업일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정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4번.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예. 본래 사업자가 그 위탁 가공을 맡기는 경우에 이 국외 수탁자에게 그 원자재를 반출할 때 그 돈을 바로 받지 않습니다. 예. 돈을 바로 받지 않고 원자재를 수출하는데 이때 수탁자가 이 원자재를 그 받고 나서 다른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그 판매하는 경우는 그 위탁 가공무역 수출에 해당했었죠. 그리고 수탁자가 만약에 이제 그대로 그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국내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가공만 수탁자에게 맡겼고 그리고 이 원자재가 만약에 한 70원 정도라고 하면 원자재가 70원 정도라고 하면 소비자가 한 100원 정도에 샀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이 70원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 100원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제 30원, 나머지 30원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1소비자한테 그리고 2소비자로 이렇게 나눠보면 종국적으로 여기에 간 경우는 그 위탁 가공무역 수출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예, 그리고 이 소비자에게처럼 가는 경우에는 이제 위탁 가공무역 수출이 아니라 무한으로 반출하고 해당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그 원자재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수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뭐 따로 용어는 없고 예,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급 시기는 이 재화가 인도됐을 때, 이 재화가 인도됐을 때를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그 조문을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이 70원의 원자재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되는 경우라면, 위탁 가공을 위해서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나라에서 이제 건물이나 땅을 뺏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나라에서 건물이나 땅을 뺏어가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내라 하는 건 좀 너무한 처사죠. 나라에서 어차피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까지 받으면서 먼저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애초부터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답만 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관장은 수입 재화에 대해서 수입하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죠. 그리고 2번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보세 구역에 있는 물품일 것 같은데 이것이 국내에 반입되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고 1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3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관세법에서 징수합니다. 4번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야 국내에서 이제 그 매입을 하신 분들이랑 그리고 수입해서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랑 차별을 두지 않겠죠. 이렇게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면은 수입해서 뭔가 팔지 말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4번입니다. 재화의 수입 시기도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로 하고 있습니다. 8번
8번은 부가세법 법령상 부수재화 및 부수 용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쉽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2번은 그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가 있다면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본다. 자, 3번, 4번은 주된 사업이 있다면 그 부수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주된 사업의 과면세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거래로 본다랑 과면세에 따른다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5번은 지금 주된 사업을 물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유형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9번. 부가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뭐 대리납부 의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경우는 제외한 거죠. 1, 2번. 재화의 공급 장소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 시작되는 장소,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 시기에 그 재화가 소지하는 장소, 이렇게 두 개 맞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3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뭐 길게 말이 돼 있는데 이 전자적 용역이라고 하면은 뭐 각종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게임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자면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일 텐데 간편 사업자 등록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고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도 우리나라로 봄으로써 이제 외국 사업자가 굳이 우리나라에 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는 국외일 텐데 전자적 용역의 경우에는 국외로 보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제 용역의 공급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되는 장소, 사용되는 경우 하면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 공급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사용되는 장소 되겠습니다. 영무가 제공되면 영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5번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이 뒤에 말이 나오는 거고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이면 그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영세율에서 영세율이다 이렇게 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 내국법이면 모두 되고 아니라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를 공급 장소로 보아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부가세법령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각종 수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는데 1번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이것이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국내로 물건이 들어오진 않는데 그 A국에서 B국으로 물건을 이동시키고 국내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2번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이건 당연히 수출에 해당하고
3번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렸듯이 위탁 가공무역 수출에 있어서 그 원료를 반출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했을 때 그 원료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했었죠. 이것도 제와의 수출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4번 사업자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것. 그 내국신용장이 개설이 되면 수출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통해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임가공 용역이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매입한 거니까요.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을 주고 났더니 이 금지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아 놓았습니다. 금지금이라고 하면 99.5% 이상의 순도를 가진 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물품을 무한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아까 전에 이제 앞서서 위탁 판매 수출을 뒤에서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위탁 판매 수출은 정의가 무한으로 수출해서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됐었죠?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물품이 이동할 거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 겁니다. 공급 시기는 물론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팔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이 공급하는 자도 위탁자가 공급하는 자가 될 거고 소비자가 공급받는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물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무한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일단 물건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탁자가 한 100개의 물건을 수탁자에게 주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수탁자가 얼마 팔지는 사실 이 시기에는 모르잖아요. 이 시기에 수탁자가 얼마나 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기에 만약에 70개를 다 팔았다고 하면 수탁자가 이 시기에는 공급가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앞 문제에서 위탁 판매 수출의 경우에는 그 공급 시기가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됩니다. 왜? 100개를 보낼 때 당시에는 얼마 팔릴지 몰랐을 텐데 이제 70개가 팔리고 나니까 공급 가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 시기도 수탁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갈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고 공급 가액이 이때서야 또 확정이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신다면 위탁 판매 수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5번은 길게 설명드렸지만 위탁 판매 수출의 정의이고 수출에 포함되는 유형입니다. 다음으로 11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화 획득을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에 없는 비거주자에게 조경관리 서비스업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하는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그 용역이 만약에 영세율 대상인 것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영세율 대상인 것들이 열거가 돼 있는데 이 용역에 해당한다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전문 및 과학기술 서비스 그리고
뭐 무형재산권인데 해서 등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한번 암기사항으로 쭉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빠지는 것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조경관리 서비스업은 일단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일단 1번이고, 또 빠지는 게 여기서 여행사, 여행 보조 서비스업, 이런 것들 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는 용역에 대해서 비거주자에게 제공을 한다면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서 외화 획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하되 이런 것들은 빠집니다. 그리고 다음 2번, 내국법인인 외국한행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사업에 부수해서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용역, 전용하는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용역, 이것과 또 어떤 게 있죠?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더 확장해서 다른 것들도 부수하는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타사 탑승권, 타사 탑승권을 팔고 화물 운송 용역을 파는 것들, 그리고 뭐 선내에서 또는 기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들, 재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부수하는 걸로 봐서 똑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돼 있고, 세 번째 유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3번,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 중국 군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합 중국 군대도 있고, 그 영사관도 있고, 그리고 영사관에 근무하시는 외교관 등 이런 분들도 다 영세율 적용합니다. 그리고 4번, 내국법인이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게 수출재와 임가공 용역도 있고, 임가공 용역도 있고, 재화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금지금은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영세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5번, 내국법인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서 외국한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세율 적용이 되고, 같이 되어 있는 건 외국인 전용 판매장, 사업자의 경우도 영세율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몇 가지 더 정리하셔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은 답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고,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무도학원. 무도학원은 그 교육 용역 중에서 면세되는 것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과세된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학원이랑 무도학원은 과세가 됩니다. 다음으로 13번. 부가세법령상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가치세법 보시게 되면 재화의 면세가 있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라는 조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면제되는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 부가치세가 면제돼요. 관세가 면제되는 것이랑 플러스 간이세율 적용되는 경우, 간이세율 적용되는 경우 몇 가지가
이제 면제가 되고,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걸로 돼 있냐면 그 항목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과학용, 교육용, 문화용으로서 수입되는 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에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용으로, 교육용으로, 문화용으로 수입되는 유형이다. 디귿은. 그래서 요것도 관세가 면제된다. 부가치세에 면제된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부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2번. 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지난번에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에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었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가 아니라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나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 4번. 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납세 의무자이지만 면세 적용 대상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 영세율과 면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단 이 말이 틀렸습니다. 면세가 먼저 적용이 되고,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이 아니라 반대로 영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를 포기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5번입니다. 이것도 답만 고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돼 받았던 공공보조금.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됐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공보조금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 관련이 됐다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